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과학 역사상 가장 기막힌 지적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다윈이 이 위대한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진화론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들 덕분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18세기와 19세기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흥미진진한 지적 퍼즐 맞추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사를 배울 때 정말 흔히 듣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라마르크가 다윈의 진정한 선구자였다라는 말이죠.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생물학의 역사,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탄생 배경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거대한 생물학적 환상. 18세기 화학과 생물학. 자, 시간을 거슬러서 18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 과학계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생물학적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학과 생물학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화학은 라부아지에 이후로 합리주의, 실험, 정량화를 거치면서 아주 객관적인 과학으로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낭만주의적 자연철학과 이상주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화학이나 물리학하고는 다른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생명만의 영역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다윈이 짱나고 등장해서 자연선택이라는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전까지 생물학은 객관적 과학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생물학을 꽉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세계관이 있었는데 바로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이 뭐냐면 자연의 그 정교하고 목적 있는 설계를 보면 창조주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당시 영국의 주류 신학적 전통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장, 아이작 뉴턴조차도 이 세계관 안에서 연구를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자연의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기대야만 했던 영역들이 계속 좁아지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자연신학을 대표하는 윌리엄 페일리의 유명한 비유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의 솜씨가 인간의 솜씨보다 얼마나 탁월한지 설명하면서 진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가발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얼굴이 삐뚤어진 사람은 얼마나 드문가? 하하, 정말 기발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자연을 창조주가 아주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고정된 인공물로 바라보았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낭만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파리 박물관의 거장 대결. 앞서 말한 그 견고했던 이듬도 이내 거대한 충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기 프랑스 과학의 심장부였던 파리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과학계의 두 거장이 아주 정면으로 맞붙거든요. 바로 라마르크와 퀴비에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의 충돌이었어요. 라마르크는 낭만주의적이고 유기체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자연은 불이라는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마치 흐르는 물처럼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반면에 퀴비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섭리론의 입장에서 자연은 창조주가 엄격하게 설계해 놓은 고정된 구조물, 즉 정교한 인공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비에의 진짜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해부학을 연구하면서 부분들의 상관관계 원리라는 엄청난 걸 창안해냅니다. 유기체라는 건 모든 기관이 완벽하게 상호 협력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발톱이나 이빨 하나만 딱 주어져도 그 동물이 뭘 먹고 살았는지, 전체 구조는 어땠는지 완벽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발굽이 발견됐다? 그럼 이건 풀을 먹었겠구나. 풀을 먹으려면 턱관절이 수평으로 움직여야겠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요. 큐비에가 화석 몇 조각만 가지고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사실상 발명해버립니다. 그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소규모 부활이 요구되었고 나는 전능한 나팔을 갖고 있지 않았다. 비교 해부학의 목소리에 모든 뼈와 잔편들이 제자리를 찾아 뛰어올랐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멸종된 고대 동물들의 뼈 파편만으로 전체 골격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그의 극적인 성취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창조론적 설계에 푹 빠져있던 퀴비에가 사실상 다윈에게 꼭 필요했던 이론적 변수들을 그대로 떠먹여 주었다는 사실이죠. 퀴비에는 동물의 생활 방식이 창조주의 섭리에 의해서 그 동물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여기서 아주 천재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딱 뒤집어 버립니다. 형태의 변이가 먼저 일어나면 그것이 주어진 생활 방식에 적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에게 과학적 다리를 놓아준 진짜 장본인은 진화론자로 알려진 라마르크가 아니라 창조론자였던 퀴비에였던 겁니다. 놀랍죠? 세 번째 장, 지질학. 심연의 시간을 열다. 진화를 위한 캔버스 확장입니다. 생물학에서 형태의 비밀이 풀리고 있을 무렵 다윈의 이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까마득하게 긴 시간이었죠. 당시 지질학계도 지구의 역사를 두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수성론은요, 모든 암석이 원시 바다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라앉아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짧은 창조 연대랑 아주 찰떡궁합이었죠. 하지만 제임스 허턴의 화성론은 달랐습니다.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 때문에 지층이 형성되고 위로 솟아오르고 다시 깎여나가는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본 거예요. 이 끝없는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고작 수천 년짜리 역사에 익숙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꽤나 두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제임스 허턴은 지구가 단순히 딱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서 서서히 늙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는 시작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끝의 전망도 없다. 이 시적이고 강력한 선언을 통해 그는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추월하는 무한한 영역으로 넓혀버립니다. 말 그대로 지구 역사의 심연의 시간을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이 무한한 시간이라는 아이디어를 과학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완성한 사람이 바로 찰스 라이엘입니다. 라이엘의 균일론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과거의 변화를 설명할 때 대홍수 같은 기적적이거나 이례적인 대격변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화산, 지진, 침식 같은 일상적인 자연의 힘만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느릿느릿한 일상적인 변화만으로 거대한 지층을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엄청난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라이엘이 이렇게 기적을 과학에서 몰아내준 덕분에 마침내 생물학적 진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시간의 캔버스가 깔리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화석으로 읽는 지구의 역사, 운하공사 기사의 발견. 자, 이제 진화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지구 생명체가 도대체 어떤 순서로 변해왔는지 그 역사적 계열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사람은 어디 대학의 명망 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잉글랜드 곳곳을 돌아다니며 운하를 파고 땅을 측량하던 현장 기술자 윌리엄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땅을 파내려가면서 아주 놀랍고 규칙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특정한 종류의 화석들은 잉글랜드 전역을 통틀어 언제나 특정한 암석 지층에서만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었죠. 이 현장 기술자의 위대한 관찰 덕분에 층서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층서학이 뭐냐면 뚜렷한 특징을 가진 화석 지표들을 이용해서 지층의 상대적인 나이와 역사적 순서를 딱딱 결정해내는 방법론이에요. 이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층 속에 묻힌 종들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졌는지 그 연대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라마르크의 사변적인 이론에는 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생명체의 역사적 타임라인이 완전히 쏙 빠져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구멍이 메워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장, 다윈을 향한 지적 퍼즐, 흩어진 조각들의 결합입니다. 자, 드디어 찰스 다윈의 거대한 이론을 완성해줄 모든 지적 단서들이 식탁 위에 쫙 깔렸습니다. 지난 역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1795년 허튼이 제안한 무한한 시간에서 시작해서요. 1815년 스미스의 층서학 지보, 1821년 큐비에가 창시한 고생물학, 그리고 1831년 라이엘의 균일론적 지질학 원리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졌던 과학자들이 남긴 이 파편 얻은 발견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완벽하게 수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세 가지 필수적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었느냐입니다. 첫 번째 조각, 퀴비에가 생물의 형태와 생활 방식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했죠. 두 번째 조각, 허튼과 라이엘이 생명체가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무한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 스미스가 바위 속에 기록된 화석을 통해서 생물종의 연대기적 순서를 딱 잡아주었죠. 다윈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 학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물려준 이 강력한 도구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자연 선택이라는 통합된 명절을 완성해낸 겁니다. 여기서 과학사의 진짜 기막힌 반전, 역설의 끝판왕이 드러납니다. 다윈이 과학적 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준 사람들이 누구죠? 창조론자이자 격별론자였던 퀴비에, 그리고 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고수적인 라이엘이었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자라고 불리면서 다윈의 든든한 선구자로 여겨졌던 라마르크의 낭만주의 이론은 어땠나요? 다윈에게 실질적인 기여는커녕 개념적인 막다른 골목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보수적인 신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학자들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진화론에 튼튼한 토대를 닦아주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딱 맞춰졌을 때 당시 동료 학자가 느꼈던 그 전율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다윈의 자연선택 원고를 처음 읽은 토마스 헉슬리의 그 유명한 외침이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생각 못했던가. 그동안 코앞에 뻔히 널려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딱 맞춰졌을 때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그 지적 카타르시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연의 역사는요, 과학적 진리라는 것이 결코 일직선으로 곧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혁명이 사실은 가장 치열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의 도구를 빌려서 조용히 완성되었다면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있는 과학적 정설들은 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의 혁명적인 이론을 위해서 은밀하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흥미롭고 조금은 소름 돋는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지식의 퍼즐을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세요.